이동형의 촉 수요일 오늘의 촉 가이드는 김용민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민 씨는 매일 본인 유튜브 방송을 이 시간에 하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거 어제 녹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본인 방송 지금 녹음했군요. 응? 본인 방송 녹음했군요. 여기 오시는 바람에. 제가 농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은 모든 게 다 생방송입니다. 예.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용민 씨가 지금 분신술을 쓴다 그런 댓글도 달리는데 몸무게가 이제 0.1톤이 넘기 때문에 예. 반을 나눴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쪽 방송도 보고 여기도 보고 계신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틀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것은 역시 여당 하나 야당 하나 소재를 가지고 예단할 건데 뭐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누가 될 것인지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전당대회까지. 그렇죠. 여론조사를 보니까 놀랍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이분이야 지명도가 워낙 그렇죠. 갑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당히 우월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예상은 들었습니다만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 놀랍습니다. 지금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 직전 원내대표 이 세 사람이 지금 3강을 이루고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예. 자, 역시 인지도가 갑인 것 같아요. 여론조사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룰을 살펴봐야 되는데 경선 룰이 어떻게 되느냐. 네네. 민주당에서는 9대1이었거든요. 당심과 민심. 근데 국민의힘은 경선 룰이 7대3입니다. 당심이 7, 그렇습니다. 민심이 3.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30%.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아무리 앞선다고 하더라도 당심을 얻지 못하면 당대표가 되긴 어렵다. 이렇게 봤을 때 네네. 지금 이준석 전 최고라든가 김웅 의원도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2등까지 했었거든요. 네네. 김웅 의원이나 이준석 전 최고가 실질적으로 당대표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다 새로운 보수당 출신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심을 얻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 또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양강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김웅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가 만일 청년을 매결해서 단일화를 한다면 그런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 해도. 그러니까 제가 말한 변수는 나경원이 되느냐 주호영이 되느냐 여기 싸움에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요. 지금 초선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하겠다라고 뜻을 밝히고 있는데 김웅 의원 말고 윤희숙 의원, 김은혜 의원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올림픽 정신으로 나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나온다면.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선거 이기고 나서 너무 자만하는 게 아니냐. 혁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당을 바꾸려면 초선 의원이 많이 나오는 거 좋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김 평론가 이야기처럼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컷오프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컷오프를 했을 때 그러면 중진 컷오프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컷오프 된다면 이분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모두에 언급한 역시 단일화, 초선을 중심으로 해서 단일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컷오프 되는 건 또 다른 불명예일 텐데 불명예일 차라리 수도 있죠. 체급을 좀 키운 다음에 몸집을 키운 다음에 나오는 것이 좋은 방법일 텐데 여간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컷오프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인지도 싸움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인지도가 결국에는 이번 선거의 핵심 키워드가 된다면은 전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심이 70% 있으니까 여론조사보다는 인지도가 그렇게 크게 좌우하지 않겠죠. 당심은. 다만 당원들 내부에서도 민주당으로 따지면 권리당원이 있고 일반 당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매달 돈을 내는 당원이 있고 권리당원이고 그냥 이제 적만 올려두신 분도 계실 테고 또 그 당원들 사이에서도 매번 뉴스 이슈 나온 것을 관심갑게 지켜보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김용민 PD 이야기처럼 인지도로 흘러갈 수가 높겠죠. 그러나 관심을 갖고 많이 보는 사람들은 원내대표가 영남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대표가 또 영남이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민주당도 결국은 원내대표가 친문이다 보니까
당대표를 비주류로 선택했단 말이죠. 네네. 그와 유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면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어쨌든 뭐 지금은 원외입니다만 수도권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김웅이나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만일 합종 연행을 했을 때는 영남인 주호영 최고보다는 앞서가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광 효과를 기대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또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윤 전 총장과 가까운 걸로 대외적으로 인식이 돼 있으니까 예. 말이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뭐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없고 또 오늘 그런 말도 했다고 하잖아요. 국내산 유구라도 되라. 한우가 되기를 바라진 않고 국내산 유구라도 되라. 외국산 소고기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당내 역학관계 이런 걸 봐야 되는데 홍준표 복당 문제도 김웅은 원천 반대입니다만 이준석 전 최고는 또 찬성이란 말이죠. 김웅 의원은 결국에는 대권 경쟁자 윤석열의 대권 경쟁자를 한 사람이라도 죽여야 한다. 이런 의도가 읽히는 홍준표 반대가 아닐까 싶은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김종인 최고가 김웅 의원한테 힘을 실어줬지 않습니까? 근데 당내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비토 세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 그 비토 세력 표는 또 어디로 가겠느냐. 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민주당보다는 조금 복잡한 당대표 경선이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김웅 의원의 단일화 시도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끝까지 완주하면서 독자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대표에 도전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대표하고 최고위원 따로 뽑나요? 아니 지금 뭐 아마 거기도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원내대표가 구성이 지금 됐잖아요. 네네. 김기현 원내대표. 예. 원내대표에서 지금 대행 체제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원내대표가 한 달 정도 남은 그 당대표 경선까지 시간을 어떤 식으로 당을 운영하느냐. 예를 들면 강성으로 계속해서 여권과 부딪힌다. 네. 그럴 때는 당대표를 강성 이미지 사람을 뽑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당대표도. 네.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 대행 체제가 어떻게 운영되느냐도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변수가 민주당보다 상당히 많아요. 지금. 네, 김기현 원내대표는 뭐 굉장히 하드하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 만큼 강경파입니까? 선명파.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와는 좀 차별된 당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도 본인이 지금은 좀 강경 모드인데 처음부터 강경 모드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내대표 돼서 당 이슈를 좀 끌어보자 이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가 어떠할지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5월 안으로는 나오라. 안팎으로부터 지금 그런 요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계속해서 장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명이 길어지는데 자명이 길어지면 질수록 그 지지율이 약간씩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매달 하는 여론조사인데 한길리서치 쿠키뉴스 조사를 보면은 좀 빠졌죠. 지난해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뭐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윤석열 전 총장은 하향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들, 정부적 판단이 되는 사람들이 5월에는 등판해야 된다.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5월에 등판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성 기사 내는 것도 빨리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자명이 길어지는데 이렇게 길어지면 6월 초에 이제 경선이 있잖아요. 당대 경선. 영향을 못 주죠. 나오려면 빨리 나와야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김웅 의원도 아마 그 윤 총장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당 대표와 이제 대통령 선거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공경을 하게 내가 대표가 되면 홍준표 전 대표를 복당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당이 되면 윤석열과 관계도 좀 껄끄러진단 말이죠. 그런 걸 다 봤을 때 이게 단순한 전당대회가 아니고 좀 경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좀 재밌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보다는 흥행면에서는 역시 국민의힘이 좀 앞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사실 4.7 보궐선거 이후로
되는 집 아닙니까 지금 야당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더욱더 흥행의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민주당 서울시당이 말이죠.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진행한 서울시 유권자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보고서를 기동민 시당위원장이 배포를 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것이 패인의 하나였다. 이렇게 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걸 두고 결국 초선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조국 책임론 이게 또 비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저도 그 보고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4월 7일 재보궐 끝나고 빠르게는 열흘 뒤에 네. 면접 조사를 실시했고 예. 그룹별로 나눠서 7개 그룹으로 나눴거든요. 늦은 것은 3주 뒤에 면접 조사를 단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예.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선거가 끝났잖아요. 네. 모든 사람마다 각 정당마다 그리고 언론마다 분석을 다 합니다. 네네. 무엇 때문에 국민의힘은 승리했고 무엇 때문에 민주당은 패배했다. 그때 언론들이 소환했던 인물이 또 야당이 소환했던 인물이 바로 조국 전 장관 아닙니까? 네, 게다가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조국 이야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네. 졌다고 얘기했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에 참가하는 일반인 분들이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잖아요. 네네. 말 그대로 일반인 분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열흘이나 3주 뒤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왜 민주당이 패배한 것 같습니다라고 받았을 때 네. 이미 오염됐어요. 언론에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다른 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패배했어요라는 거를 머릿속에 인식해 버렸거든. 그리고 나서 대답했기 때문에 네. 이미 오염된 뭐 조사다. 네. 그러니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와서 자체 활용용이라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국회의원들한테 뿌렸기 때문에 네. 그게 바로 언론을 통해서 조국 때문에 졌다. 역시 민주당은 안 된다. 이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으로서는 이 보고서 자체가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죠. 게다가 그 조국 전 장관 이슈가 지난 총선 때는 없었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총선 때 180석 이겼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문제 이슈가 터지지 않았을 때 네네. 토지공사 문제가 주택공사 문제 터지지 않았을 때 네. 그때 박영선 후보가 1대1 양자택에서 다 이겼었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겼었다고. 그 조국 전 장관 문제가 패인이라면은 그렇다면은 그때도 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박영선 전 장관 출마 선언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항상 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매번 지고 있어야만 이게 사실 좀 말이 되는데 LH 사태 이전에는 또 이기는 여론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조국 때문이다. 이미 1년 전 이슈가 돼버린 조국 때문이다.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패배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20, 30대 남성 마음을 못 잡은 것도 있고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크고 재난지원금 문제도 있고 네. LH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재난지원금은 이제 보편적 지급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발생하는 문제. 예. 그런 패배 원인이 있는데 그걸 사실은 패배 원인으로 못 박아두면 당시 지도부 책임으로 돌아가요. 당시 지도부가 이 모든 걸 관여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뭐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 경선을 준비하는 이낙연 후보한테는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야인으로 있는 그러니까 책임론을 제기해도 마땅히 반박할 수 없는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을 끌고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글쎄요. 이게 뭐 정치라는 게 그런 거죠. 정도 정치인지는 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곧 민주당 새 지도부와 티타임을 갖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장관 후보자, 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어제죠?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걸 보면은 임명할 뜻이 분명한 것 같은데 여당 내 특히 그 뭐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1명 정도는 탈락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발언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이 제일 많은 사람 저 사람만 어떻게든 좀 임명을 철회해달라고 통촉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맞지. 이 3명 중에 1명을 탈락시켜달라 이건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김영민 평론가가 제대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3명 다 낙마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1명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 골라서 탈락시켜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부추기만 얘기가 어디 있어요. 누구
후보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네. 국민적 눈높이가 맞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3명 중에 골라주세요. 이거는 이제 말이 좀 안 맞기는 하죠. 이 자체가 정치공학적으로 대통령께 그 인사권 철회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흘러가는 건데 네. 처음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아마 그 셋 중에 한두 명을 건의를 하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명을 해서. 예. 그런데 대통령이 그 4주년 연설 취임 연설에서 문답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고 그리고 재송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당이 이걸 깨기가 어려웠어요. 예. 어려우니까 여론이 좋지 않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어제 또 오늘 거치면서 그럼 한 명 정도만 우리가 건의하자. 초선들이 이제 총대를 맨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거명을 해서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또 이런 어떤 이 부조리가 있어서 안 됩니다. 철회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된 건데 청와대도 고심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그 3명 장관 플러스 해서 지금 총리 후보자까지 연계시켜버렸거든요. 그런데 총리 후보자를 연계시킨 것은 국민의힘의 패착이에요. 이거는 역풍 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부겸 후보가 지금 낙마할 이유가 없거든요. 또 뭐 만일 문제가 있다면 행안부 장관 시절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든가. 그런데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부겸은 통과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4주년 연설에서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 김부겸도 안 돼 이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역풍 불 수 있는데 만일 청와대에서 그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3명 의원들을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반대로 청와대 쪽으로 역풍이 분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제가 정치공학 얘기를 한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 한 명 정도만 낙마시켜주면 국민의힘이 아마 책임을 다 뒤집어 쓸 것이다. 네.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발목 잡기 정당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결국은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지켜봐야겠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전국 단위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이 오늘 출범했고 주말쯤에 이제 당내 친문 성향의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이 워크숍을 갖는다고 합니다. 지금 여당 내의 그 대권 역학 구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세요? 당내 이재명 비토 세력 특히 친문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것도 그 비토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지금 많이 반감됐어요. 이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친문 쪽에서 경선 연기론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후폭풍을 두드려 맞았거든요. 결국 이제 경선 연기론은 뭐 깃발을 접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말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한테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래서 지금 포럼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여기 참석하는 의원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재명 지사 외곽 조직.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이낙연 전 총리나 이재명 지사나 양쪽에 다 발 걸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럼요. 눈치 보는 거죠. 그 모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친 이재명인데 그 후원회장이 이낙연 전 대표예요. 그런 경우도 생기죠. 그런 경우 생기는데 아까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했습니다만. 자, 지금 시간은 이재명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6월 중순이나 말쯤 되면 민주당은 예비 경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든 대선 후보로서 나서겠다 이런 뜻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 등록 전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해야죠.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후보 등록을 하고 9월에 경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토론회, 포럼 자꾸 만들어요. 그러면 언론의 포커스는 이재명으로 기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6월 달까지 한 달 동안 이재명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저렇게 외곽에서 자꾸 자맹하고 있으면 6월 달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자맹한다? 그럼 지지율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등장해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좀 잠시 뺏어 가져줘야 되는 건데 언제 자맹이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사실은 정치는 돈입니다. 아무리 돈은 묻고 입은 풀어주는 선거 문화가 됐다고 해도 활동 단계에서 대권 주자 활동 단계에서까지 다 보전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때 500억을 썼어요. 그거는 홍준표 후보도 비슷하게 썼어요. 그래서 지금 당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본인 돈을 써야 되는데 이 고민이 상당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판에서 제1정당 아니면 제2정당 여기 안에서만 대통령이 나왔지 제3, 4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역시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과 조직이란 말이죠. 예. 윤석열 전 총장이 그래서 외곽 지역에서 계속 저렇게 있다가 네. 나는 아무런 그 스크래치 없이 추대받아서 들어가겠다. 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고건 반기문의 길이었죠. 결국은 둘 다 드랍했잖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현실 정치판에 와서 굴러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약속한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첫 시간이었는데. 아 정말 제가 너무 가이드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는 딴 사람들 말이죠. 박가영이니 박지인이 그냥 가이드라고 해주시고 김용민은 프로 가이드라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로 가이드 김용민 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